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뉴스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빅테크가 이제는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겨운 박스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금리 상승 시기에는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성장주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성장주를 사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식 참 싸다고 하는데 어떤 주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추리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확진 1000만명, 유행 감소 시작되나? 그리고 나스닥은 1.95%나 올랐다고 하네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날 기준 1000만명을 넘겼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지 792일 만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 감염력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걸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현상을 저 길이 또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안 걸리던 지인들이 이제 하나둘씩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해외에서는 인구 20%가 감염력을 가질 때 그때부터 유행 감소 추세가 시작이 된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는 유행이 꺾일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진짜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서 10만 명 밑으로 빠르게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가 어제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틀 전에 증시가 하락한 것처럼 이번에도 하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제는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미 먼저 한번 하락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파월 의장이 이 정도로 강하게 말하니까 야,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자신감의 표시 아닐까, 이렇게 해석도 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빅스텝 0.5% 올리는 금리 인상을 소화할 만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증시는 어제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심하기 이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술 핵무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엄포를 놓기 위해서 그냥 외딴 곳에 핵무기를 떨어뜨리지 않겠나, 이런 가능성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길게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3월이 끝나기 전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뉴스를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방산주 더 오를까? 최근 들어 여러분들 방산주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행복하신 기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지금 현재 방산주가 오른 이유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가 기지개를 피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방산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등 유럽 국가에 직접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은 현재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다시피 전술핵 그리고 플러스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야,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커지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방산업종의 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거는 국내 방산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 이슈로부터 직접적인 수주 가능성이 제한적인데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산주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주 가능성이 있는 다른 해외 기업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키맞추기라고 볼 수 있겠죠. 글로벌 방산주의 주가가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방산주가 대부분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직접 수주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옥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파악하는 거는 우리가 솔직히 공부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리포트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조금 뒤 마지막에 한국항공우주에 관련된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답답하다 답답해. 두 달 동안 박스권 갇힌 코스피. 올해 시작과 동시에 밑으로 흘러내린 코스피가 최근 두 달 가까이 2600에서 2800 사이에서 박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수가 2500까지 밀린다, 이러한 예상도 나왔지만 외국인은 팔고 개인들은 사들이는 치열한 공방 속에 2600대 초반에서 지지선이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2월 말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 36.45까지 올랐던 빅스가 지금은 23.53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지금
아직까지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쟁 때문에 완전 증시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죠. 결국은 공포에 살아난 전략이 지금 현재 조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투자 심리 지표가 안정적으로 돌아섰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아직까지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렇다면 그 범인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거래대금이라고 합니다. 작년 1월 초 21년 1월입니다. 그때 초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뚫고 올라갈 때 하루 거래대금은 무려 44조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날은 삼성전자 한 거래대금만 8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20일 어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겨우 8조 3천억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는 1년 전 삼성전자 한 종목 거래대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겠죠. 관심이 없는데 주가가 오르기는 당연히 힘들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외국인들한테 흔들리는 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주식이 안 올라서 이게 가장 크겠죠. 작년에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아유 이제 주식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전부 다 파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냥 추가 매수도 안하고 그 다음에 매도도 안하고 가만히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대금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플러스 금리 인상기를 맞아 기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부담 때문에 주식보다는 예금으로 가는 사람이 조금 많아졌다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매크로가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증시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런 와중에는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기름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살짝은 약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증시가 조금 크게 올라가려면 어떤 걸 봐야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딱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 둔화가 현실화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려면은 10년물과 2년물 이 금리 차이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다시 벌어진다면 그때 자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는 바로 환율일 것 같은데요. 환율이 조금 급격하게 하락한다면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 흔드는 장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야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5를 하나 말하자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외인 팔자 속 살아남으려면 실적 상향주 주목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증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박스 안에 갇혀서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3월이 어느덧 끝나고 4월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실적 시즌이 다가온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올해만 외국인이 6조 원 넘게 순매도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실적 상향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개인들의 매도 시기의 성과가 좋았던 스타일을 한번 봤더니 이격도 상위, 이익 모멘텀 상위, 그리고 기관 수급 모멘텀 상위 팩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인 매도세는 지수가 조금 떨어뜨리는 그러한 변동성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기업들은 바로 펀더멘털 기준의 상위 종목이라고 합니다. 실적이죠 실적. 그렇다면 지금 딱 이걸 봐야겠죠. 올해 실적이 상향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두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를 플러스해야 되는데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인플레 때문에 원자재 가격 민감도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다시피 오케이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들 중에서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가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 민감도가 낮은 기업을 찾아야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찾기는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바로 7가지라고 하는데 유니드, 대한해운, 한국가스공사, GS, 현대상, 영원무역, DB하이텍 이렇게 7가지가 실적이 오르면서 그리고 플러스 원자재에 대해서 조금은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기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혹시나 기분들이 중국 빅테크에 관심 있다면 매우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자사주 매입 확대, 중국 빅테크 길들이기 막 내리나. 알리바바가 자사주 매입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4년 3월까지 약 30조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당초 계획보다 약 12조나 더 늘어난 수준으로 시가총액 9%에 이르는 규모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규모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식에 어제 알리바바의 주가는 홍콩과 뉴욕 증시 모두 장중 10%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뉴스를 봤을 때 야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야 근데 자사주 매입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한 중국의 빅테크 길들이기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이번 발표가 나온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빅테크 규제를 강조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으니까 업계에서는 드디어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길들이기가 이제 막을 내렸다 이러한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알리바바 뉴욕 그 다음에 홍콩 왼쪽이
왼쪽이 뉴욕이고 오른쪽이 홍콩입니다. 이 두 개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두 개의 월봉을 봤을 때 주가가 야 진짜 끔찍합니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은커녕 3분의 1 토막이 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11%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위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중국이 빅테크 때리기가 진짜 제대로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막을 내렸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저가 매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개별 종목은 그래도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는 ETF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중국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와중에 중국 증시가 조금 호재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같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루이비통 커피 한 모금, 구찌 햄버거 한 입.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바로 명품이 레스토랑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구찌, 브라이틀링에 이어 루이비통까지 명품 브랜드들의 식음료 F&B 비즈니스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오프라인만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경험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한데요. 특히 카페나 레스토랑은 오프라인 공간에 소비자를 오랜 시간 붙들어맬 매력적인 유인책이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5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루이비통은 루이비통 매종 서울 4층에 카페를 오픈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데요. 구체적 오픈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본에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고 한데 그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은 18,000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마저 명품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그 안에 들어가는 원두가 당연히 좋은 거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야 이거 18,000원 내고는 먹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한 대여급 공모주가 따상을 하지 않는 이상 조금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게 열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편 28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에는 구찌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문을 열 예정인데 이탈리아, 미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틀링도 지난주 이태원에 매장과 카페, 레스토랑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명품 브랜드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에 이쪽 식음료에 뛰어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명품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경험을 확장시켜 브랜드 그 자체를 경험하는 럭셔리 라이프를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스타일을 판매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저 길이 또 만약에 사람들을 조금 많이 만나고 그리고 플러스 SNS를 한다 그렇다면은 이런 카페 그 다음에 이런 식당 한 번쯤은 꼭 가볼 것 같습니다. 물론 돈 낭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살짝 자랑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누구든 명품에 대한 그러한 장벽이 조금 허물어지면서 아마도 명품 구매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나중에 대여급이 따상을 하면 한번 가볼까 했는데 서울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겠네요. 절대 저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멀어서 못 간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성장주에 관련된 뉴스 두 가지를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금리 상승 추세 진정, 코스닥 성장주 방향성 주목. 신한금투의 김담희 연구원은 코스닥이 연초 이래 가파르게 하락을 했는데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시중 금리 상승과 성장주 투자 심리 훼손이 코스닥 부진의 주 요인이라고 짚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코스닥이 빠졌다는 거겠죠. 자, 19년 이후에는 코스닥과 미국 성장주는 공통적으로 금리 상승 등 대외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통화 정책이 구체화가 되면서 미국 성장률 눈높이 조정도 성장주 투심 회복에 영향을 줬고 향후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면은 민감주보다 성장성이 높은 업종이 주목을 받는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중금리 급등 추세가 진정이 되면서 성장주는 상대 강도가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변동비 비중이 낮은 성장주가 다수 포진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마진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마진 축소 압력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코스닥 주도 업종의 비중 축소를 서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길었지만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최근 몇 달 동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장주 투자 심리 훼손이 현재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통화 정책이 구체화가 되면서 이제는 성장주 투심 회복에 현재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는 시중금리 급등 추세가 진정이 될 거기 때문에 성장주는 상대 강도가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성장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성장주에 관련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핵 합의 성사 시 성장주 긍정적 이유는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유럽 정상들은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선은 자연히 이란에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내일 대한민국과 이란의 축구 경기가 있는데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전 세계가 갑자기 이란을 보는 이유는 세계 4위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합의가 잘 돼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가 된다면은 하루에 50만 배럴의 원유를
원유를 추가로 수출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 원유 공급에 숨통을 틔워줄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이란의 핵 합의가 성사될 경우에는 유가도 빠르게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가 때문에 부러지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만약에 유가가 안정되면은 당연히 그런 기업들 쭉쭉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국투자는 그동안 에너지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다면 연준이 더 이상 매파적이기도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장주의 반등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유가가 소폭 내렸을 때 며칠 전, 아니 한 일주 전이죠. 그때 기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성장주의 상대 강도가 다시 높아지며 네이버, 카카오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낙폭이 컸던 성장주에 관심을 둬야 되며 IT 가전, 반도체, 증권을 눈여겨보자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철강주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를 보유하신 기분들 정말 오늘 빵긋빵긋 하실 것 같은데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공격에 유럽 최대 철강 공장 피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대 철강 공장 중 하나인 아조브스탈이 러시아군의 마리우폴 포위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철강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한대요. 그리고 이에 더해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인 세베르스탈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 이러한 소식도 갑자기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위에 있는 건 이해가 갑니다. 전쟁 상황에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러시아 철강 기업은 왜 갑자기 부도인가, 그걸 봤더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로 세베르스탈이 달러와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서 법적 부도 상태가 될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제재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죠. 참고로 세베르스탈은 지난주 미국 시티그룹의 계좌에 1260만 달러 약 153억 원을 이체는 했지만 이 돈은 채권 보유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지급할 역량은 당연히 있는데 제재 때문에 현재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두 가지 뉴스가 한 번에 맞물리면서 오늘 철강주가 미친듯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경제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전부터 그런 말 많이 했죠.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이제는 잃어버린 30년. 그런데 진짜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 이대로 가면 베트남 수준, 한국의 반토막 출하, 잇따르는 경고. 일본의 원로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이러한 책을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일본 아마존 사이트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다고 한대요.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일본은 약 50년간 선진국의 지위를 누렸으나 1인당 GDP 지표에서 일본만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 성장률로는 한국, 대만에 추월되는 것은 당연히 물론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수준으로 떨어질 것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본에서는 커다란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보자면 아베노믹스 이전 시기에 일본의 1인당 GDP는 명목 수치에서 한때 미국보다도 많았고 한국에게는 커다란 격차로 앞서 있었으나 이제는 한국이랑 비슷하다며 OECD 내에서 일본의 상대적 지위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성장률은 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겠죠. 현 추세를 바꾸기 쉽지 않다며 이대로 지속된다면 20년 후에 일본은 4만 달러, 한국은 8만 달러의 격차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유 8년째 차미슬과 함께 소주업계 최장수 모델. 하이트진로는 아이유와 차미슬 모델 계약을 연장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주류업계에서 최장 기간이라고 한대요. 그나저나 이러한 뉴스를 가져온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저 기리씨 바로 아이유의 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이유뿐만 아니라 한 제품에서 무려 8년이라는 모델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업계 탑을 8년 넘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린데요. 그러한 아이유의 엄청난 노력, 그리고 플러스 지속적으로 큰 기부를 하는 아이유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플러스 TMI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아이유 때문이라는 거, 아이유 보고 배웠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젠가는 저 길이 또 1000단위가 아닌 억 단위로 기부하는 그러한 날까지 쭉쭉 성장을 하면서 주식도 쭉쭉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렌탈 중고차 사업 진출 허용, 신성장 동력 확보. 자, 기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식이 조금 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한번 왜 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은 23일 롯데렌탈에 대해서 중고차 소매 판매업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구조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55,000원에서 62,000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7일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롯데렌탈은 원래 렌터카랑 뭐 그 다음에 중고차 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까지 롯데렌탈은 자사의 렌터카 반납 물량을 도매업자들에게만 판매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매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이 회사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롯데렌탈은 중고차 판매 물량을 작년 47,000대에서 오는 25년까지 20만 대까지 늘리고 매출 가운데 중고차 판매 비중도 작년 26%에서 25년에는 5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중고차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롯데렌탈의 리테일 역량 입증에 따라 추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렌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위 이걸 봤더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올라서 이제 퍼가 10이라고 한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야 이건 좀 저렴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 차트를 보다시피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목표가도 아직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방위력 강화 요소로 수주 증가 예상, 목표가 상승. IBK투자증권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주요국들의 방위력 강화 수요 확대에 따라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41,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예멘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공격 등으로 주요국들의 방위력 강화 수요가 확대돼 가성비 좋은 한국 방위산업업체들의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미국 공군 전술기, 해군 훈련기, 전술기 사업 등 100대에서 400대 내외대의 로키드 마틴과 수주를 위한 협업이 추진될 전망이라며 그리고 그동안 지연됐던 말레이시아와 세네갈 등으로의 FA-50 완제기 수주권도 진척이 있을 것.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수주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봤을 때 쭉쭉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성장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 쭉쭉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은 기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정도 올랐으면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정답이 없고 그 다음에 차트가 전부 다 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항상 공부하면서 저기리시 맨날 말하는 게 뭐죠? 맞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가 뭘까요? 올라가는 불덩이도 잡으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솔직히 우리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거리랑 실면서 쭉쭉 올라가는 기업들은 빠르게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매도를 하더라도 당연히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한국항공우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공부할 리포트는 아래 댓글에 있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그 댓글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리스였습니다. 빠이요.